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지금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청을 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승민 교수님도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정부가 취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중간에 저희 연구원의 간행물을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상 공간을 이제 현실 공간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도출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규제 완화의 측면의 목소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보면 앞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게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임형의 플랫폼들이 있고요. 생활형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 게임적인 요소를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이용자 프로슈머들이 제공하는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전자상거래법상의 적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이제 메타휴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메타휴먼과 관련해서 이러한 메타휴먼을 창작해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생성물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호와 침해 문제들 그리고 또 아바타와 관련해서도 아바타에게 모독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것이 조종을 한 행위자인 이용자에게 형사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논의들이 사실은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메타버스 현재 지금 서비스에 되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가상세계 속에서 업무라든가 창작 활동,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이 어떤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개별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쟁점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게임 플랫폼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여지고요.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회의실, 줌을 대체할 수 있는 메타버스 회의실을 열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어쨌든 페이스북도 이런 커뮤니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의 로블록스라든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포트나이트 같은 플랫폼들은 그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게임들을 이용자들이 실제로 프로슈머로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를 한국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게임을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플랫폼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 때 이 다양한 서비스들의 성격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 앞서도 박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예. 좀 슬라이드 넘기면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첫 화면이신 네네. 거죠? 일단은 서로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화면이 안 넘어간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 예, 죄송합니다. 예. 계속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동향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한 이슈들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가상현실들을 구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 활동들에 대한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타버스 부상과 논의 배경, 그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권법적인 쟁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NFT와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상 배경인데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화두가 된 배경에는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이런 횟수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어떤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유저들도 굉장히 어린 층이 많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VR, AR이라고 하는 가상 증강 현실에 비해서 이런 융복합 콘텐츠라든가 네트워크 기술 5G라든가 3D 재현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현실과 가까워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상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구체화되고 진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기술적인 이해보다는 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창작 활동이라든가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NFT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그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유저들이 제작을 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큰을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 플랫폼을 보시면 또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 이제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서비스들도 고안이 되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사실은 오픈 플랫폼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는 이제 초월이라는 메타하고 그리고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것인데요. 그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의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7년에 사실은 메타버스 서밋이라고 하는 발표회 자리에서 발표가 된 개념 정의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실은 진화하고 있는 형태이고 AR, VR 같은 경우는 XR의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라이프 로깅은 이제 일상의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사실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인간 욕망의 발현이라든가 메타 휴먼 개념이라든가 이런 그 현실 세계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대신 누릴 수 있고 대리 만족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가능해지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들을 보면 뭐 제페토라든가 예전에 보면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것이 있었고요.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이러한 그 서비스들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논의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좀 가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블록스는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게임을 직접 창작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래픽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게임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그래픽 그 구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루토 사스케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게임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도용의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제 소송에 지금 로블록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 허락 없이 음원 업로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랫폼 사업자인 로블록스가 과연 필터링 기술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최소한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OSP 책임자로서의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를 조금 유형화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저작물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지식재산들을 가상세계의 어떤 재료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 그것들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창작해낸 저작물을 침해 소송을 다툴 때 그것이 저작물성이 있는지를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가상세계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픈 플랫폼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생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창작물들을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될 테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이용자들이 창출할 수 있을지를 부여할지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아바타를 생성할 때도 이 스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공해서 창작성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술 유행에 따라서 이런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에 따라서 나타나는 쟁점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은 결국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된 여러 생성물들 중에서 창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중거법 적용하고 소송 관할의 문제가 기존의 온라인상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발생을 했지만 메타버스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행위자는 아바타가 되고요. 이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용자인 자연인이 되죠. 그래서 아바타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또는 그 아바타에 대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용자가 그 조종 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엔 주체성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 생기고요.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 자연인이 범죄 행위를 위해서 아바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특정 대상을 스토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스토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바타가 자연의 명령을 받아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블록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처럼 그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했을 때 그것들이 이 침해를 양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관점들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중거법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는 국제사법에서도 침해지법에 대한 따르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런 침해지법주의에 근거해서 이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를 모두 불법 행위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지하고 결과 발생지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 데이터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는데 국내 이용자가 사용했을 때 이 행위지라 하고 결과 발생지를 서버 소시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접속한 이 수신국법주의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이용 약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약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중거법에 대한 조항들은 이 채권 계약으로서 이용 허락에 대한 계약사항의 적용만 가능할 것이고요. 침해 분쟁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 성립에 있어서 보호국법주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본원국법주의를 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침해의 경우 침해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립의 경우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법적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사실은 침해지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그 어떤 공연 행위라든가 게임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 송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서버지를 위주로 할지 이용자가 이용했을 때 그 수신지를 위주로 그 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개념들이 또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의조항에서 공중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는 항상 공중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특정 다수는 저작권자의 어떤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중으로 보아야 되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또 모여있는 장소의 공개성 여부, 그리고 해당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간 연관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중의 개념을 판단을 합니다. 입법례로는 사실은 뭐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그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공개적 장소에서의 그 공연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좀 열어놓는 그 정의를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공중에 속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법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의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에서 과연 이것이 장소라는 개념에 포함될지, 장소라고 본다고 하면 공개된 장소로 봐야 될지 비공개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관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바타들 간의 관계를 이 대면이 없는 그런 실제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중의 개념에 있어서 이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기보다는 해당 저작물의 이 접근 가능성을 토대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온라인 내지 그 메타버스의 환경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관관계의 범주에 있어서도 사실은 직간접적인 범주를 좀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공중송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다 보면 일시적 저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 행위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5조에 2에서 그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는 제한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유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해석으로는 순간적인 그리고 과도적인 저장을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 해석할 것인지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상 세계를 구축할 때 또 하나의 큰 방향은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그 뉴욕을 정말 유사하게 구현을 해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실 세계를 옮겨놓는다고 했을 때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또 미술 작품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골프전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골프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해주는 그런 스크린 골프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형태로 실제 골프장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골프장주들이 그들의 이제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학계에서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판결별로 좀 살펴보면 1심 판결에서 골프 코스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연못이나 홀의 위치 배치, 그리고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이 라운딩 플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창조적 개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은 이것이 이 가상현실에 구현된 것이다. 이 다른 골프장에 만약에 오프라인상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가상현실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코스라고 하는 코스 자체에 독창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심미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 요소를 위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기능적 요소가 강한 성격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가 있더라도 그 공정 이용을 통해서 그 저작권 제한이 되는 그런 사유들도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과 관련된 검토들도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2심 판결에서는 또 골프장과 관련해서 이 건축법상의 운동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건축 저작물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골프장에 있어서 이제 그 건축물성을 인정을 하면서 클럽하우스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골프 코스하고 클럽하우스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클럽하우스는. 그러면은 골프 코스하고 클럽하우스하고 또는 골프장의 어떤 각 코스별로 설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설계자를 다르게 보고선 사실은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이제 건축법 시행령을 언급을 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실제 시행령에서 세차장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야외극장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도 건축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건축 저작물을 판단을 할 때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 도시를 구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이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판점들이 있고요.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이게 골프 코스가 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분리 가능성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응용 미술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도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기능적 요소만 보호를 하는 것이고 또 기능적인 요소는 또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 같은 것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것들, 이 배경으로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법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표라든가 트레이드 드레스 같은 디자인 측면이나 상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3심에서는 최종적으로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저작권자는 이 골프장 운영업체 원고가 될 수는 없다.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에 대한 그 침해 주장에서 부인을 했고요. 그 원고 청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이제 감옥에 해당되는 성과 모용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 부정경쟁법에서 이 감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실제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 경합 관계,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 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골프장주하고 스크린 업체가 이런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오프라인 골프장주끼리의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작물성 인정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골프 코스로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 저작물로서 복제한 것도 아니고 구현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목적도 그 저작자의 어떤 창작적 노력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침해로 봐야 되는가라는 측면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골프장 코스 사건에서 보듯이 메타버스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면책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바타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아바타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것을 별도의 독창성을 가진 그런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아바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킨이라든가 이런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 상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아바타를 꾸미는 여러 가지 그 뭐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검토한 것 중에 하나는 로블록스의 에서 보면 지방시에 티셔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개인 이용자가
판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판매 행위, 거래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표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상표권의 경우에 지정 상품에 지정된 것에 한해서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정 상품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기술 현상에 따라서 이 데이터 추출 행위,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위치 정보하고 이 식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위치에서 인지하는 공간에서 어떤 오버레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추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팔싱이라든가 스크래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복제 혹은 편집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페이스북 사건을 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단일 페이지에 보여주는 그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한 파워닷컴을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법원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추출 행위에 대해서 금지된 것이라고 해서 복제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추출한 데이터가 과연 페이스북 거냐, 이용자들이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게시물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정보성에 대한 침해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국내법에도 이제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시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핑에 따른 그 복제권 침해라든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저작권의 오랜 법리 중에 저작물을 담은 틀의 변형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내용의 변형 없이 액자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저작물을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옮겨 넣었을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3차원화한다든가 이런 매체의 변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변경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침해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차적 저작물 침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창작성을 요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가용 범위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중첩된 결합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기여분에 대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한 사유들이 현재 저작권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메타버스 공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 등 해서 해석적으로는 미술 저작물, 그다음에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에 한정이 된다라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파노라마 자유가 이제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이 단순 상업 용도하고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쨌든 우리 판례가 유형물 전시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의 인터넷 전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부수종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법을 통해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촬영을 하실 때 촬영이나 녹화하는 과정에서 배경적으로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그 음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의 공간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360도 촬영을 하는 경우에 부수적인 이 배경적인 요소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부수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연한 이용에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거나 들리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도저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일반 조항인 공정이용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공정이용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ICT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과 모용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해석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 공정 이용에 대한 그 데이터 환경에서의 그 면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적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4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 및 목적, 성격 부분이고요. 이 변형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적 이용에 대해서 미국 판례는 생산적인 이용이어야 하고 또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추가돼야 된다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 이제 책 도서들을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화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건에서도 사실은 미국 법원에서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된다고 저작권 면책 사유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현재 시장 가치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대체제인지 이것이 보완제인지의 판단이 중요해지는데요. 현실 공간에서의 그 저작물에 대한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도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플랫폼 메타버스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들이 어쨌든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에서 면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작권에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상표의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표나 디자인 부분에서는 면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로블록스 침해 소송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로블록스 층에서는 커뮤니티 규정을 제공을 하면서 저작권들에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 행동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대측의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로블록스가 취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과연 저작권 침해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OSP 면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법원에서 지금 현재 소송으로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NFT와 관련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거래 금액으로 NFT 관련된 미술 작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앨범들도 JYP에서 앨범을 발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NFT는 기본적으로 그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사용될 수 있는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고유한 인식값인 해시값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구매한 구매자는 그 인식값을 통해 가지고 해당 저작물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갖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NFT를 통해 가지고 저작물을 거래하게 되면 유통경로 추적이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고유한 나만 고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작물들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하고 음악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술 부분에서는 곽강을 받습니다. 미술은 대체로 우리가 그 작품을 구입을 하면은 새로운 공간에 전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향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나만 소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미술에 대해서는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음악에 있어서는 여전히 발행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NFT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은 NFT를 보유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개념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NFT 자체는 이 접근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고요. 저작권은 그대로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계약상 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예 저작권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이것을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하는 경우 계약 그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이 소유권, 보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법제도 대응이나 제도적인 설계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유튜브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콘텐츠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옵트아웃 방식이라든가 포괄적 라이선스 같은 것들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좀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음저협과 함께 그 포괄적 이용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메타버스가 원활하게 이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 콘텐츠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적으로 이 공공 저작물들, 공개되어 있는 공공 저작물들이나 아니면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들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감 콘텐츠 통합 DB를 구축을 해서 이 저작권이 해결된 것들 구입을 양도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만료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패키지로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부처 간 그 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적극적인 해석들을 내리고 있는데 기존의 저작권 영역은 산업적인 관점보다는 창작자 보호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가이드에 대해서 마련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사업 영위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저작권 법리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재권 문제가 오늘은 저작권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표의 사용의 문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슈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